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조홍천, 김재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저희 첫 번째 키워드는 출마 러시입니다.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요. 두 분께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이번 주에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출마 러시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강 구도가 깨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되는데 일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일강으로 좀 일컫고 있지요. 지금 여론조사를 많이 해보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야권은 많이 뭉쳐있는 모습이고 여권 주자들이 좀 난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출마가 이어지다 보면 그리고 후보가 정리되다 보면 일강 구도가 깨질지에 대한 답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대구시장직을 11일에 퇴임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조홍천 의원 먼저 한번 답 쓰신 거 볼까요? 당분간 일강 유지. 이 당분간이라는 시점이 얼마나 당분간일까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어쨌거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대체제라고 비명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이미 민주당 내는 평정이 된 상태고요. 아직 저 국민의힘 쪽에는 군웅할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해가지고 4명으로 모아지고 이렇게 좀 1대1 구도로 되고 그래서 진영 간 대결이 본격화되면은 그때는 상당 부분 격차가 좀 좁아지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빨리 탄핵심판 구도에서 벗어나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내놓고 한다면은 네. 이 일강 구도는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좀 힘들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분간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좀 봐야 되겠네요. 김재원 의원은 어차피 이재명은 아닙니다라고 쓰셨네요. 예.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지금의 일강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일종의 말하자면 이 인지도 싸움으로 진행이 되어 온 거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워낙에 오랫동안 이재명 하면서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또 국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 이야기, 그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또는 아는 사람이 거기밖에 없어서 네.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 대표 주자가 떠오르면 그때는 달라진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가 점점 가면서 5대5 구도로 1대1 구도로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일강 구도가 많이 굳어져 있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깜짝 1위를 유승민 전 의원이 했어요. 유승민, 김문수, 홍준표 이런 순으로 나가고 이건 전체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역선택을 했을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유승민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좀 좁혀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여기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좀 1위로 나타나고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누가 가장 유리할 것인가 이 조사잖아요.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 뒤처지는 걸로 나오고요. 그 격차를 조금 살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14%포인트로 좀 좁아지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가장 격차는 좀 큰 이런 상황이에요.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좀 현재 시점으로는 어디 정도까지 좀 붙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좀 보이십니까? 저 조사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 잠룡들 사이에 뭐 지금 10분이다, 13분이다, 15분이다 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이름을 다 한꺼번에 외우기 힘들 정도로 지금 많으신데요. 네.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저런 대선 양자 대결 지지도 이재명을 상수로 하고 국민의힘 주자들을 하나씩 붙여봤을 때 나오는 그 차이, 그게 그렇게 의미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인기 투표 내지 인지도 뭐 인지도 예. 그런 거였지. 어차피 네. 본격적인 게임은 국민의힘에서 본선 후보, 본선 주자가 결론이 나야지 그때 되는 거지. 예. 뭐 지금으로서 저 가지고 뭐 의미를 뭐 부여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니냐. 그리고 전체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19로 나왔습니다. 네. 이걸 아까 앵커께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선 경쟁력은 가장 높은데 확장성도 가장 높고. 네. 근데 과연 이 당내 비토층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그 배신자 프레임을 깨고 본선에 나갈 수 있겠냐. 그게 예선이 더 큰 문제다. 네. 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석에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바가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라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와 누가 붙었을 때 가장 손쉽게 이기겠느냐. 예. 이걸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유승민 쪽에다가 몰표를 줬다는 거는 조금 그건 넌센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경쟁력은 있으나 당내 경선을 돌파할 수 있는 이제 당내 예선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김재현 의원은 뭘 또 한참 쓰셨는데요. 뭘 쓰셨을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너무 많다. 김문수, 한동훈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럼 저랑 아까 좀 비슷한 예상이시네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지금 후보가 뭐 15명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론조사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여론조사라기보다 그 소위 지명도 누구 이름 들어봤어요?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당내에 의미 있게 지지도가 나오는 것은 김문수 후보죠. 항상 일정한 지지도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지지도가 나오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김문수라는 상징성이 있고 또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나름의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문수에 대해서 그 일종의 희망을 걸고 있는 특정층이 꽤 많은 거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네. 근데 여기도 매니아층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다만 당내에서는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래서 아마 당원 투표에서 참패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의원들조차 네.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뭐 20명이 가까이 있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비례대표 의원들이라서 진짜 당내 경선에 영향력은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에서 높게 나오는데 당내 조사에 가면 꼴찌하잖아요. 네. 이제 유승민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저렇게 되었는데 단순히 뭐 배신자 프레임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유승민 의원을 우리 당 지지자들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뭐 당을 떠났던 이력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뭐 그렇기도 평소에 하고. 이제
언행 모든 거에서 예. 아, 저 사람은 우리 당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뭐 예. 또 모 의원처럼 네.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되다가 보니까 거꾸로 민주당 쪽에서는 아, 저 사람이 우리 편이다 이런 거지. 저는 그 유승민 의원이 본선 네. 경쟁력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본선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자기 기반이 있는 정당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고향에서 완전히 이런 취급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본선 경쟁력이 있냐는 거지. 저는 그 언론에서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도 본선 경쟁력이 무슨 의미인지 예. 모르겠어요. 먼저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 저렇게 나오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전체 뭐 1등이고 당내 2등 또는 전체 2등이고 당내 1등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너무 저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건 이제 1등, 꼴등 그리고 이런 거는 그 여론조사 세부 그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요.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거기 들어가서 각 그 정당을 전부 분석해 보면 유승민 의원 지지자가 예를 들어 뭐 150명이 있다면 150명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예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 저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게 더 문제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한 3, 4년 지나면 사람들이 아니 뭐 잘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오는데 유승민 의원은 선거에 나올 때마다 이게 좀 가속화돼요. 저는 저 정도는 못 봤어요. 이게 전체 대상일 때랑 지지층 대상으로 할 때가 저렇게 뒤바뀌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나 무당층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예 없고 무당층 중에서 뭐 한 4% 정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저거 오늘쯤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예. 뭐 기껏해서 한다는 것이 이제 이거 뭐 전체 대상 여론조사로 하자 뭐 룰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네.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선택하지 않고 민주당 지지자가 선택한다면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본선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본선에 가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가 찍어줍니까? 근데 일단 어느 당의 후보가 되면요. 글쎄요. 좀 뭉칠 수도 있지 근데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지. 지금 이야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우리 당의 후보자가 뭐 될 리는 없지만 됐다. 그러면 우리 당에선 찍어줄 거 아니냐. 네. 근데 저 정도가 되면요. 예를 들어 1등이 2등 되고 그러니까 당내 2등이 전체 1등이고 당내 1등이 전체 2등 정도라면 모를까. 예. 저 정도면 대량으로 기권해버리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일단 홈코너로 배치가 돼가지고 링에 올라가면 네. 그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코나 찍겠어요? 아니 왜? 그게 아니라 아니 나도 이재명 대량으로 대표, 예. 대량으로 네. 아니 맞아요. 기권한다 이 물론 뭐 말이지. 기권할 가능성이 그거는 있지만, 이제 우리 당 이야기니까 있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인지상정인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현실 정치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대립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생은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쌈박질을 덜 할 것 같고 네. 그래도 편 덜 가를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통상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민생을 그래도 꽤 잘 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중도층이 뭐 마음을 좀 주지 않겠냐 예.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예. 통상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떠오른 분이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권 일각에서 지금 출마를 권유받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 중에도 일부가 권유를 한다고 하는데 김재현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한덕수 총리 자체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분이
그분 스타일이나 평소에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인품이나 모습을 보면 그럴 뿐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뭐 그런 권유가 있다 해서 내가 나가보겠다고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는 지금 대선을 관리해야 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였나 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를 빨리 돌아오게 해야 통상 문제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그래놓고. 그죠? 예. 네. 방금도 통상 네. 때문에 그렇다면 통상 전문가. 통상 전문가라고 해놓고 그래서 탄핵 기각시켜 주니까 대통령 나온다고? 아마 민주당은요 혹시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 사표 내기 전에 탄핵을 할 예. 거라고 봐요. 이 약간 코미디 그리고 같은 본인이 건데, 안 나와요. 글쎄, 그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마 네. 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그래도 그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희구하고 네. 또 좀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관료로서 쭉 오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미지, 뭐 정무적으로 뭐 큰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독수 대행이 권력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상당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쨌든 탄핵당한 대통령의 유일한 총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 탄핵 사유 중에 여러 가지 국정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는 헌법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됐다 하는 것도 헌재 결정문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2인자로서 그 책임이 없냐? 예. 당신 그때 뭐 했냐? 그냥 가만히 있었냐?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결국은 윤석열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규칙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또 나오려고 그러냐? 라는 여론이 비등해질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건 뭐 그냥 호사가들의 상상에 불과하지 그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쯤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뭐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도 출마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비명계가 아무리 출사표를 던진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와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 김재현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누구 한 명이라도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너무 김을 빼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 현실적으로 그 민주당 자체를 친명 형제, 비명 형사로 행사하신 분도 계시지만 나는 그 전에 나왔어요. 그 전에 나오신. 아니 어찌됐든 난 그 전에 나왔어요. 행사할 것 같으니까 목숨 부지하고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예. 나는 그런 정치 당을 개혁을 그냥- 위해서 나왔는데 자꾸 그렇게 어쨌든 폄하하지 마세요. 예. 잘못했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경선 룰 자체도 또는 당원 구조나 이런 것도 거의 이재명 대표 스타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원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 박용진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도 이번 판이나 이런 구조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그 속에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현실적으로는 힘들고요. 제가 작년 1월 10일 날 탈당을 한 것은 그 전에 그 통합형 비대위를 해라.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방금 김 전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건 민주당이 아니다. 네. 완전히 당신이 사당이다 이거는. 예. 이런 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난 민물고기인데 너무 짜다. 숨을 못 쉬겠다. 하고 나온 건데요. 그 이후에 그 22대 총선 공천을 통해 가지고 또 완전히 씨를 말렸지 않습니까? 네. 그
나무 뽑고 풀 뽑고 다 한 다음에 소금까지 뿌려가지고 싹이 못 나게 만들었잖아요. 아예 못 쓰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과거 그 뭐 저 카르타고 2차 전쟁 이후에 카르타고를 그런 식으로 불모지로 만든 것처럼 예.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뭐 많은 비명계 주자들이 뭐 나도 나오겠다 고마울 겁니다. 안 그러면은 완전히 뭐 추대식 대관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뭐 이런 얘기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안 된다. 오히려 그 지역 순회도 최소화하겠다. 토론회도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 조금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고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떤 유의미한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비명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재명은 왜 아니냐 이것까지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답이 되지 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을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 이 팍팍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선명하게 내걸고 이재명 대표와 그 완전 대회전을 벌이지 않는 이상은 네. 그건 힘든데 그 대회전 벌일 수가 없어요. 그거 좀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그 강성지층 개딸들이 돌 던지고 뭐 야유하고 그렇게 예. 할 거니까 네. 이건 뭐 아예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죠. 아까 그 저 말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론조사 로우 데이터를 지금 찾고 계셨네요.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 보니까 네. 그 6%다가 또 앞에 저 1등한 여론조사 있잖아요. 19%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유승민 의원을 지지한 정당 그 분류로 보면 예. 지지한 분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저 지지층이 31%.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1%가 유승민 후보를 선택했고, 네. 전체 조사에서 예, 김문수 장관은 6%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3%가 유승민, 31%가 김문수. 네. 조국혁신당의 지지자의 50%가 유승민, 의원을 그다음에 4%가 김문수, 음, 개혁신당 지지자의 58%가 유승민, 0%가 김문수. 그리고 그외정당이 유승민 12%, 김문수 22%. 예. 그리고 없음, 응답, 모름 이 중에서도 정당이 없다, 모른다 이런 분이 6%, 예. 그다음에 김문수 5%. 그러니까 이게 저 유승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의 지지를 받는 거고, 여기에다가 더 문제가 본선에서는 표가 안 올 사람들이 지지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본선에서 아예 안 오죠. 근데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 중에 4%가 유승민. 예. 그러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의 31%가 유승민. 반면에 김문수는 정권 유지를 원하는 분의 31%가 지금 너무 김문수. 숫자를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계속 읽으셔가지고 아니, 자세한 아니, 거는 그러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예. 분의 6%가 김문수예요. 그 이게 네. 뭐냐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찍는다는 거는 뭐냐면 막상 나오면 그분들이 안 찍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그렇죠. 상당히 높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조사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자 대결, 특히 각 당에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나오는 양자 대결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통 뭐 지방선거라든지 이럴 때 발생 책임을 일으킨 정당에서는 무공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 뭐 서울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안 했었는데 그 같은 논리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선에서는 솔직히 좀 이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논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결정문에 보면은 뭐
민주당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대목이 훨씬 더 많지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이 정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행정부와 입법부가 왜 이렇게 맨날 대립하고 뭐 대화는 타협은 못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책임의 크기는 차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을 했어야 된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을 했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국회도 여기서 국회라고 하면은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이겠죠. 예. 국회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타협하였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 책임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해소해야 될 문제다. 이런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애써 축소하고 하는데 이게 그게 뭐 계몽룡하고도 지금 좀 통하는 얘기인데 계몽룡 웃기지 말아라라고 헌재가 말씀을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저 또한 그 당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라 절단난다. 네. 라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는 아유 여기는 더 이상 고쳐줄 수 없다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겸허하게 그 헌재의 결정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우리가 참 반성하고 앞으로는 뭐 여당하고도 국민의힘하고도 뭐 제대로 대화하고 그래 하겠다. 예. 라고 하면 얼마나 참 국민들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걸 딱 지우고는 니네 이거 대선 보궐선거니까 나오지 마라. 뭐 정당 해산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이거는 헌재 결정문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가는 거죠. 예. 정도의 차이,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들도 분명히 그렇게 했고 얼마 전까지 대행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도 탄핵한다고 그랬고 또 줄탄핵으로 협박도 했잖아요. 네.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조용할 뿐이지. 예. 그거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진절머리 낸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니네는 대선에서 후보 내지 마라. 해산돼야 될 정당이다. 이건 헌법상 다원주의를 이건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상대 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자체로 반헌법적이다. 예. 전 이 그래 말 봅니다. 자체가. 예. 김재현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대통령은 출당 조치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해산 사유가 차고 넘치는 정당이고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전히 내란 공범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민주당에게. 대꾸할 가치가 없죠. 그냥 뭐 해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뭐 워낙 얘기를 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서 어차피 다음 키워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두 번째 키워드는 거부인데요.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개헌 논의를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래 탄핵 선고 이후에는 뭔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지를 남겼는데 결과적으로 또 거부를 했거든요. 대체 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어제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좀 소통을 해본 결과 개헌 투표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 대선 때 같이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라고 동시 투표론을 띄웠었는데 이 대표가 개헌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 일단 본인 말로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조홍천 의원님 답부터 한번 볼까요? 네. 부자 몸조심이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 이런 건가요? 예, 군대에서 말년되면은 네. 항상 뭐 하는 말이 있죠.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라. 예. 예. 그 사병들끼리 네. 뭐 그렇게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이대로만 가면 된다 이거죠. 현상 유지를 잘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군요. 왜 변수를 만듭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되는데. 네. 지금 개헌 안 한다고, 개헌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뭐 좋아 보이진 않겠지만 네. 그 개헌 논의를 함으로써
제기될지도 모르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 예. 그거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뭐 욕 좀 먹고 말지. 그냥 난 이대로 가면 돼. 네. 요번엔 그냥 거저 먹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에 개헌 여러 여당 쪽 또 정치 원로들, 학자들이 이제 87 체제로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다. 네. 지금 뭐 사람만 바꿔가지고는 또 대통령의 불행한 대통령이 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에 차제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때도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라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그때는 탄핵 선고 전이니까 근데 그렇다 치고. 파면 됐는데 예. 그러면 내란 종식된 거 아닙니까? 헌법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이제 끝났잖아요. 예. 내란 종식됐다고 난 보거든요. 네. 그러면 뭐 도대체 국민의힘이 해산을 해야지 이건 내란 종식이다라고 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도 같은 생각인지 네. 과연 이 상태 이대로 여와 야 그리고 국회와 저 행정부가 계속 대립하고 반목하고 네. 각자 정말 자제하지 않고 탄핵 막 쓰고 거부권 계속 쓰는 이런 상황이 계속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난 묻고 싶어요. 예. 김재원 의원은 뭐 답은 딱 하나다라고 하면서 쓰셨는데 아니, 딱 한 가지. 그냥 5년 다 해잡 쓰시겠다 뭐 그거죠. 뭐. 아, 지금 사실 이미 개헌 다된 논의가 건데 뭐. 임기 단축을 좀 전제로 한 네. 개헌이다 보니까 이미 내 대통령 다 됐는데 뭐 굳이 이렇게 저 개헌까지 해가면서 임기 단축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 네. 그리고 막상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되면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행여나 다른 이슈가 되고 뭐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다 된 거예요, 자기가. 네. 그냥 이대로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시간만 끌면 대통령이 실제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붙었던 22년 대선 때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나왔잖아요. 그때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4년 주임제를 내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5년이니까 내가 1년 단축하겠다. 임기 단축하겠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임기 단축 공약까지 내걸었다가 지금은 뭐 오불관은 못 본 척 하는데 자꾸 뭐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다. 뭐 다른 의도가 있다. 불온한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한번 보십시오. 정권 초에 대통령 강할 때는 야당 쪽에서 개헌하자 그러면 이거 뭐 블랙홀이다. 모든 거 빨아들인다. 내가 정책 못한다 하죠. 그러다가 임기 중반 넘어가지고 후반기로 가면 이제 대통령 힘 빠져가지고 개헌 안 내면은 오히려 이제 야당이 그걸 무시합니다. 네. 근데 요번에는 어쨌든 온 국민이 몸으로 넉 달 동안 절감을 했어요. 예. 이대로 안 된다는 걸. 그게 바꾸자. 네. 집을 리노베이션 합니다. 아파트를 그 올수리 있죠? 예, 올수리. 올수리. 거기 살면서 그 올수리 할 수 있나요? 짐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사 들어오기 전에 올수리 해놓고 들어와야죠. 예. 지금 2달이라는 지금이 적기네요. 공백기가 생겼어요. 그동안에 보면은 살 때는 집에 아파트 살 때는 올수리 절대로 못 합니다. 네. 짐을 빼놓고 해야지. 지금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올수리의 적기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태. 침묵을 하다가 또 오늘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렇게 거부를 했고요. 아이고 뭐 어떻게 하지 내란이 종식돼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 얘기를 계속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뭐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논리는 또 이런 건데 헌법 개정이 자칫 내란 주범 세력의 도피처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 생각에는 대체 국민의힘이나 뭐 여권을 좀 어떻게 보기에 자꾸 이제 내란 세력과 개헌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늘 뭐 그런 식이죠. 뭐 자기들이 이제 우위에 서 있다고 보면 예. 절대로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두 사람 말에 큰 의미는 없나요? 거기다가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한테 예. 국회의장 노름 그만해라. 아,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비아냥을 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자기 장사하는 거다. 음. 강성 지지층 개딸들한테 예. 내가 정말 우리 이재명 아버지를 위해서 맨 앞에 나서가지고 잘 싸우지. 나 슈퍼챗 줘. 슈퍼챗을 달라 이런 거예요. 왜 여기서 그냥 국회의장으로 지금 잘 계시는 분한테 국회의장 노름을 하지 마라. 보통 노름이면은 참칭한다는 거잖아. 예. 국회의장도 아니면서 국회의장인 것처럼. 네. 뭐 국회의장 다 된 것처럼. 그죠? 그 지금 뭐 현직 의장인데 그것도 자기 당 출신인데. 예. 도대체 그거 외에는 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은 다 어떤 속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긴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한 속내고 어쨌든 임기 단축은 싫고 5년 내내 내가 하겠다라는 속내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대선의 이슈로 부각이 되다 보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빼고 다 찬성하잖아요. 계속 나오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은 그냥 본인이 받는 것 자체가 별로 불이익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냥 받는 좀 큰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지금 뭐 받는다고 해서 이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이미 속내는 국민들이 다 알았고 네. 밀려서 받는구나 그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이게 뭐 굉장히 내가 불이익 보고 안 받아도 되는 건데 내가 불이익인데 받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이른바 87 체제라고 말하는 현행 헌법으로 인한 이 권력 구조라든가 사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개선하고 바꾸자라는 건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아니야.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게 나한테 더 좋아. 그 말이잖아요. 예. 나는 이런 뭐 예를 들어 대통령 권한이 강하고 거기다가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3번을 전부 장악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먹으려고 하는데 왜 또 이걸 바꿔가지고 대통령 권한도 좀 바꾸고 임기도 단축하려고 하냐. 나는 이 상태가 좋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미 그런 모습은 다 드러났는데 개헌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왜 안 받았느냐. 또는 개헌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문제에서 걸림돌 하나가 제거된 것처럼 보이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무슨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죠. 저는 뭐. 거기다가 지금 국민투표법이 예. 위헌의 상태로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네, 개정해야 돼요. 뭐 그걸 핑계 대는데 21대 국회 때 우리 이원욱 의원이 그 개정안을 냈어요. 근데 그때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몇 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위헌의 상태로 계속 놔뒀어요. 예.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이 다 같은 라인이고 더군다나 국회의장 네가 하자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맘만 먹으면 이틀 사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방금 김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거 이재명 포비아를 상당히 더 짙게 만든다. 이 개헌에 대한 거부 표명이요. 왜냐하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왜 내 권한을 내가 줄이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 22년도 대선 때는 책임 총리제도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던 걸로 제가 살짝 기억나는데 제 기억이라서. 네, 뭐 4년 중임제 얘기하면서 그때는 좀 구체적인 개헌을 그때 하여간에 1년 임기 줄이고 4년 네. 중임제하고 책임 총리제 받겠다. 네. 뭐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언제 내가 그랬는데 라는 식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190여 석에 달하는 야권, 거대 여권으로 사실상 행정부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네. 기능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행정 권력까지 쥐게 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우론의 그 절대 반지를 끼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법 다 만들어도 이거 거부권 누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아무도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면하면 지금 재판 중인 거 전부 다 일거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 정말 이런 말씀은 내 드리기 싫은데 사실 요번에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난 거 보고 법원이 눈치 보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법원은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 살짝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의석을 가지고 행정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까지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상권이 다 소나기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맘먹은 대로 다 해요. 근데 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의 진폭이 크다고 걱정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지, 내 재산은, 네. 내 인권은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개헌해가지고 대통령 권한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 그대로 하지는 않겠구나. 근데 손도 못 대게 한다. 그럼 그대로 하겠다. 내 멋대로 하겠다. 이런 이재명 포비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걱정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것입니다. 예. 두 분께 짧게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아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2심 선고 결과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오늘 보니까 대장동 민간업자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5번째 증인 불출석을 했는데 보통 그러면은 그 강제 구인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출석을 시키는 것을 법원에서 좀 고민하잖아요. 근데 포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걸 보면 야권의 주자로 유력해지고 유력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되는 순간에는 모든 재판 일정이 그냥 알아서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분이 좀 예상하시기는 어떻습니까? 꼭 그건 아니고 오늘 이제 더 이상 소환하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예. 이제 지난번에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근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그 재판이 또 상당 기간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좀 뭐 그것도 있는지 몰랐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재판에 과태료에 이의 신청을 해서 네, 그 재판을 또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러니까 시간이 어차피 가야 되고 이 사람을 계속 불러서 이번에 안 오면 저 구인장을 발부해서 유치시키겠다 해도 그 구인장조차 과연 이게 그 불체포 특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판사가.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주로 이제 정부 권력에 저항하는 의정 활동을 한 데 대해서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구속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이건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는 거니까 그래서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현존하는 위험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저도 뭐 동감입니다. 이거는 형사처벌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이 있지. 이거는 사법 질서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고. 그럼 의원이라고 해서 그 불체포 특권을 나는 해당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해당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얘 유력 대선 주자고 하니까 판사가 그래가지고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없고 해서 못하겠는. 제가 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좀 가신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요.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언의 의무는 법치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법치주의는요. 납세 의무랑 같은 거다 보고 있던데. 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같은데 이러면 과연 이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있느냐 문제부터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도 몇 번 안 나다가 난리 나가지고 결국은 끌려나갔어요. 이거 만약에 증인 보고 나오라는 건 뭐냐면 실체적 진실이 뭐냐는 걸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재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력자라고 다 빼주면은 진실 발견을 못 합니다. 그러면 법치주의 형해화돼요. 자기가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에 국민으로서 마땅해야 될 의무를 안 하는 거. 이거는 공무담임 자격이 없다고 미국에서는 아마
판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이재명 대표를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예. 뭐냐면 이제 재판 자체가 대장동 사건의 그 공범들 재판이잖아요. 네. 민간업자들. 네. 그럼 민간업자들의 증언 그 재판에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기한테도 불리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면 또 위증되잖아요. 그렇죠. 그 불리한 증언을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자기 재판에 와서 증언을 해야 돼요. 네. 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안 가는 딱 거예요. 지금. 그냥 그리고 예. 과태료 그냥 내고 말겠다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뭐 요런 얘기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